저번에 얘들아 그 완전 경쟁 시장 한번 했었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거랑도 연결해서 선생님들 문제 내실 수 있으니까 요거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 자, 옆에는 맨 마지막에 정리할 거고 1문단부터 볼게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모형은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인 상품을 공급하는 완전 경쟁 시장 모형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하고 완전 경쟁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수많은 기업이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는 게 완전이야. 그럼 이건 독점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지.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인 독점 시장의 모습을 반반씩 갖고 있는 게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완전 경쟁 시장 모형하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을 합쳐놓은 게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은 정의를 설명한다라고 선생님 쓸게.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 그럼 여러분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누구랑 비슷한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이랑 비슷한 거야. 자, 여기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로 차별화된 상품이라는 건 서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품질이 다른 상품을 얘기한대. 그러면 여러분 상품이 회사마다 다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아까 얘들아 상품이 특별하게 하나만 갖고 있는 게 무슨 시장이었어 얘들아? 독점 시장이지. 이건 독점 시장을 닮은 거야. 그래서 차별적 상품은 독점 시장의 경향을 좀 띠고 있는 거고,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반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세 가지 모형을 비교하면서 서술 방식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거 볼게. 설렁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많지만 여러분 설렁탕이 갑자기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서술 방식을 쓰는 거야? 사례, 예시. 그치? 예시나 사례를 지금 사용해주고 있고요. 각 음식점마다 설렁탕의 맛은 다른 경우와 같이 각 상품의 품질은 다르지만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렁탕집이 A 설렁탕집이 있고 B 설렁탕집이 있으면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를 거야. 그런데 맛은 좀 달라도 설렁탕 먹자 하는데 A집이 문 닫았다면 우리 그럼 B집을 가기도 해. 그럼 유명한 여러분 음식점 가보면 줄 서서 먹는 데는 옆에 비슷한 음식점이 또 있어.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기 싫은 사람들 옆집 가기도 하거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대체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대체성.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나온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얘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대체성을 갖고 있냐면 완전히 동일 상품은 아니지만 여러분 뭐 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이 얘들아 대체성도 있겠지만 걔네들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독점 시장은 여러분 다른 상품이랑 대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별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독점적 경쟁 시장은 상품들도 다르고 근데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 딱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두 번째 문단 가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는 기업들이 모두 동질적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면 그 기업의 상품은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A 물건을 계속 B 회사든 여러분 C 회사든 모두 다 똑같이 품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똑같은 물건을 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한 명이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을 내리면 여기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거야. 공급이나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완전 경쟁 시장의 이 상품은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동질적 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여러분 싸다면 다른 기업과 비교 시 훨씬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수요량이 늘어나. 맞아.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여러분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 일부러 반대로 썼어 얘들아. 여기는 여러분 가격이 높으니까 팔리지 않는다는 말 썼잖아. 그래서 내가 반대로 여기다 동그란 표시해놨어. 반대로 생각해도 돼. 자, 그러면 즉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서 이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공급
공급량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가격을 그러면 쉽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들은 그냥 가격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을 해야 돼요. 자기네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 완전경쟁 시장은 여러분 물건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자라고 할 거예요. 이 기업은. 이 기업이 공급자인 개별 기업이 여러분 시장 가격을 자신의 상품 가격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신이 얘들아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 가격 결정할 수 없어. 가격 결정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해주면 돼. 그래서 이에 따라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 곡선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수요 법칙에 따라서 음의 기울기를 갖고는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하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수요 공급 곡선 여러분 저번 중간고사에서 계속 했었잖아. 수요 공급 곡선 보면 여러분 얘가 공급 곡선이고 얘가 수요 곡선이었잖아.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인 시장 형성에서 무조건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음의 기울기는 갖고는 있지만,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지 않아서 얘는 수평선의 모습을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얘는 여러분 어떤 수요 곡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요거야. 수요 곡선. 내가 어떤 여러분 지금 공급량을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가격이 일정해. 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게 수요 곡선의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곡선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하향의 모습이 아니라 수평선의 모습. 단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공급량은 변화가 생기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수평선의 모습을 띠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반면 독점 시장의 경우는 하나의 기업만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를 갖는 시장 수요 곡선이 곧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프가 우리 원래 갖고 있는 수요 곡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완전이랑 좀 다르지. 그래서 얘는 내가 가격을 좀 올렸네. 가격을 올리면 여러분 무조건 덜 팔리는 거고, 가격을 낮췄네. 많이 팔린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여러분 내가 가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내가 얘들아 가격을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격에 의해서 그냥 판매량이 다 결정이 돼버리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여기서 음의 기울기를 갖는 수요 곡선의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고, 개별 기업은 공급량을 조절을 해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설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혼자 물건만을 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격을 비싸게 팔면 아무리 얘들아 이게 독점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가격이 너무 싸면 너무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공급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경우는 공급량이 가격에 너무 영향을 미쳐.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공급량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왜?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조금 차이점을 갖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을 한번 볼게요.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우는 각 기업의 상품이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수요 곡선이 그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된다. 그럼 얘도 독점처럼 똑같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려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격을 낮추면 나를 대체한 다른 사람들이 내 걸로 대체를 할 거니까 많이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이 여러분 누구랑 똑같냐면 독점이랑 똑같아. 자, 그래서 따라서 개별 기업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독점자로서 가격 설정자가 가능해요. 자, 가격 설정이 가능하지만 근데 가격을 내가 설정해버리는 순간,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비싸게 설정하면 내 물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왜냐면 다른 대체제를 사람들이 선택해버릴 거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싸면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대체제로 생각해서 사겠죠. 그러니까 얘는 독점이랑도 조금 차이점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그럼 쭉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완전 경쟁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쭉 정리해봤어 얘들아.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거 한번 볼게요. 기업의 수는 얘들아 무수히 어때요 여러분?
많아요. 그쵸?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 자기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가격 결정할 수 있어 없어? 가격 결정 못해. 그러니까 즉 얘네를 뭐라고 했냐면 본문에선 그래서 수용자라고 표현을 했지. 가격 수용자라고. 자, 여러분 가격 설정 능력이 그러면 여러분 얘가 시장 지배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설정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다음에 상품은 여러분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요? 동질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동질적인 물건을 사람들이 얘들아 쉽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입하기가 쉬울 거려가 진입하기 매우 자유롭지.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때 가격 경쟁을 사람들이 할까요, 할까요? 하죠. 왜 하게 되냐면 이런 가격이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자기네가 좀 더 많이 팔리려면 여러분 1원이라도 2원이라도 똑같이 얘들아 내리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가격 경쟁이 생겨. 그 궁극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이 비가격 경쟁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주고 가격 경쟁이 있어. 그럼 여러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계속 가격을 낮출 거거든요. 서로 가격을 다 낮추면 그러면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기업에서 이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요거는 뒤에 얘들아 마지막 문단이 또 다시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윤이 안 생긴다. 영의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요 곡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냐면 얘는 수평의 모습이라고 했어 얘들아. 그치? 그래서 가격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수요가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가격이 만약에 사람들이 또 얘들아 경쟁해서 가격을 낮추면 여기에 맞춰서 수요량이 결정되는 거고 가격을 또 낮췄어 사람들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수요량을 결정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비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격 외에 물건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기업의 얘들아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로 경쟁하는 것을 얘기를 해. 이런 우리 치약 선전을 치약을 선전하긴 하는데 치약을 얘들아 대부분 만약에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방송에다가 얘들아 광고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휴지는 얘들아 근데 휴지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겠다. 얘는 치약은 조금 성분이 다 다르니까 약간 여러분 독점적 얘들아 경쟁 시장에 해당할 것 같고 여러분 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질 차이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휴지 선전하는 거 요새 본 적 있어요, 얘들아? 휴지 선전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얘들아. 왜냐면 그런 여러분 내가 마케팅이나 여러분 그런 광고 비용을 안 쓴다는 거야 회사에서. 왜? 그게 아니어도 생필품이고 사람들이 얘들아 가격에 따라서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휴지 같은 거 사러 가면 휴지에서 얘들아 그냥 품질 비슷해 보이고 얘들아 미터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싼 거 사. 싼 거 사도 돼. 그러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가격 경쟁이라는 건 가격 이외의 경쟁을 얘기해. 그러면 예를 들면 광고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걸 비가격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비가격 경쟁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을 총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버렸어 얘들아. 자, 그러면 완전 경쟁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여러분 독점 시장을 가볼게. 자, 그러면 독점 시장은 여러분 기업의 수가 어때요? 선생님 무수히 적다라고 해야 되지만 무수히 적은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돼? 기업 하나. 하나의 기업만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시장 지배력을 가질까 안 가질까? 이 회사만 물건을 만들 거야. 그럼 당연히 지배력 가지고 있죠.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 설정을 아까 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가격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기업을 뭐라고 했냐면 가격 설정자라고 불렀어. 그치? 그래서 이게 가격 설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자, 여러분 상품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우선은 여러분 이질적이긴 한데 여러분 얘도 이질적이지만 물건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서 대체재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대체재가 없죠. 대체재가 없어요? 아예야. 대체재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독점 시장은 여러분 한 회사가 그냥 독점을 딱 해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회사가 후발주자로 여러분 들어가기가 쉬울 거려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표시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가격 경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면 자기가 설정한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물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비가격 경쟁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얘네들은 자기가 단독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근데 그 물건을 팔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가 공급량하고 수요량에 따라서 가격이 자기네가 설정해 놓으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은 여러분 세모 표시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경쟁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경쟁 자체가 없으니까 품질이나 여러분 다른 요소들을 여러분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얘들 광고랑 이런 걸 너무 안 하기에는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얘는 가격 경쟁은 아니고 다른 품질이나 아니면 독창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선생님 세모 표시를 할 거야. 경쟁은 할 수가 없지. 왜?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경쟁은 없지만 비가격적인 면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장기 초과 이윤을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물건 계속 팔릴 거야.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윤을 볼까요? 안 볼까요? 이윤 봐요. 그쵸? 얘는 이윤이 플러스야 돼. 플러스. 아까는 여러분 0이 된다. 점점 0에 가까워진다고 했거든. 근데 여러분 얘는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수요곡선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시장 가격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독점 시장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독점적 경쟁을 한번 볼게요.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여러분 기업의 수가 어때 얘들아? 많아. 그렇지. 많아. 여러분 시장 지배력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가격을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 없어? 가격 결정할 수 있어 얘들아. 근데 여러분 가격 결정할 수 있고 설정할 수는 있기는 한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 가격 설정자이기는 하지만 근데 가격이 얘들아 이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상품은 여러분 동질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이질적이에요? 동질적인데 여러분 조금 다르죠? 유사한 성적이야.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유사성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완전히 혼자서 지배하기는 조금 어려워 얘들아.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이 어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 요게 완전히 시장 지배가 독점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독점이랑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 독점은 완전히 확실히 자기 혼자 장악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완전 장악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조금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 진입은 쉬울까 어려울까? 많은 기업이 있으니까 진입은 쉽지. 여러분 가격 경쟁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체제가 있어서 가격 경쟁이 생각보다 얘들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가격을 얘들아 만약에 미안해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죠. 가격을 조금만 낮추면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가격 경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비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선생님 맨 마지막 문단 보고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 지금 찾아볼 거야. 이건 본문에 있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고 얘네들 조금 이따 다시 찾아볼 거야. 자, 수요곡선은 요런 모습 그대로 따른다고 했어. 그래서 7번, 8번 이제 얘들아 본문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문단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 개별 기업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공급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자, 여러분 한계 수입이라는 건 상품 공급량을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만드는 양을 한 단위를 변화를 시킬 때 상품 판매로 얻게 되는 수입의 변화량을 얘기를 해. 이건 한계 수입의 정의. 자, 한계 비용은 물건을 하나 더 만들 때 그때 변화시킬 때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화량을 얘기를 해요. 이게 정의. 여러분 여기서는 포인트가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냐면 변화량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가 변했는지를 찾아줘야 돼. 변화량이야, 변화량. 자, 예를 들어서 사례 예시. 지우개 100개를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공급량을 101개로 늘렸어요. 그러면 101개로 늘었다는 건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한 한 단위를 지금 늘린 거야 얘들아? 상품 공급량에 대해서 한 단위를 늘린 거야. 여러분 위에서 여기 상품 공급량을 한 단위 늘린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상품 공급량 한 단위를 늘렸어. 지우개 하나. 그래서 100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되었대요. 그럼 여러분 추가 수입이 얻었다는 건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수입의
변화량을 얘기를 해. 그래서 판매로 얻게 되는 수입의 변화량을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입의 변화량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부르더라? 한계 수입. 그치? 금방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50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되었대. 그러면 여러분 물건 하나 만드니까 내가 비용이 50원이 더 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판매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변화량은 그러면 여러분 뭐에 대한 개념이야 얘들아? 한계 비용에 대한 개념이지. 그러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에 가격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때 그러면 한계 수입은 100원이 되고 한계 비용은 50원이 되는 거예요. 왜 100원 50원 되는지 이해됐지? 자, 따라서 이 기업은 지우개 한 개를 추가로 공급을 하면 100개에서 101개로 만들게 되면 50원의 추가 이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50원 이윤 어떻게 계산한 거야 얘들아? 한계 수입에다가 뭘 뺐어? 한계 비용을 뺀 거네. 그래서 추가 이윤이라고 하는 것. 이러면 상품의 한 단위를 늘릴 때 추가 이윤이라는 건 수입에서 수입 비용을 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럴 때 이유는 판매 수입에서 상품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을 뺀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저번에도 내가 상품에 대한 거 계속 했잖아. 거기서도 여러분 이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한다? 내 총 수입에다 뭘 빼냐면 총 비용을 뺀 거. 그게 이윤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의 발생 조건은 판매 수입보다 총 비용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총 판 물건이 항상 이제 그 수입량이 더 많아야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내가 이윤이 생기는 초과 이윤이 생기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빈칸 안 만들었지만 초과 이윤이 생기는 조건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의 양변에다가 두 이제 공급량을 또 나눠볼 거래요. 그럼 공급량을 나누면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러면 평균 수입에다가 공급량을 나누고 총 비용에다가 공급량을 나누게 되는데 이 좌변은 상품 한 단위당 수입인 평균 수입이 되는 거고 우변은 상품당 한 단위인 비교인 평균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거 한번 봐봐 얘들아. 자, 공급량을 판매 수익에다가 나눠버리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평균 수입이 된다. 그래서 내가 얘들아 판매 수입에다가 공급량 전체를 곱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항상 나오는지 하나당 얼마큼 돈을 버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공급량에다가 총 비용을 넣으면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여러분 내가 평균적으로 어떤 비용이 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 물건 100개를 만들었는데 100개 만들어서 여러분 2,000원을 벌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공급량은 100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걸 물건을 만들 때 총 비용이 1,000원이 들었어. 그러면 공급량이 여러분 내가 100개를 만들었거든? 그러면 요걸 나누면 여기 2 나오잖아요. 그 2가 뭐라는 거예요? 물건 하나당 수익 가격이 되는 거예요. 내 수입이에요, 수입. 여러분 얘는 물건 하나당 만드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물건 하나 팔았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 나누는 의미는 물건 하나를 팔았을 때 얻는 수익, 물건 하나를 만들 때 비용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들아 내가 뭐가 해야 얘들아 이윤이 생겼냐면 수입보다 비용이 작아야 돼, 커야 돼? 수입보다 비용이 수입이 더 많아야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얘가 작아야지. 그래서 항상 요렇게 돼야 이윤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이윤이 생기는 조건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즉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면 기업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여러분 상품 한 단위당 물건 하나당의 수입과 하나당의 비용이 있으면 수입이 많아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평균 수입은 상품의 시장 가격과 동일하다. 왜 시장 가격과 동일한지 이해됐어, 얘들아? 물건 하나당의 수입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정리해볼게. 상품 한 단위당 수입이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판매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래서 시장 가격이 된다. 그래서 용어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네 번째 문단 갈게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고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초과 이윤을 얻고 있다는 건 돈을 번다는 거야? 돈을 얘들아 지금 손해를 본다는 거야? 계속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이익을 보고 있을 때 새로운 기업도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탕후루가 처음 원래 되게 유행했잖아. 탕후루 유행하니까 얘들아 너도 나도 얘들아 사람들이 다 얘들아 뭐 조그맣게 가게 만들어가지고 얘들아 돈 벌고 어디선 얘들아 많이 벌면 얘들아 한 달에 얘들아 1,500만 원씩 벌기도 했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못 벌거든요. 그럼 이러면 탕후루가 맨 처음 막 유행해서 막 돈을 많이 번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해? 그리고 똑같이 얘들아 가게를 내. 그럼 가게를 내니까 시장 진입을 계속 추가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러면 돈을 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다른 새로운 기업도 이윤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시장에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여러분 뭐가 돼야 돼? 전제 조건이지. 그러면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라고 해도 되고 이유라고 해도 돼. 이러면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윤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각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품질만 다를 뿐 서로 유사해서 상품 간의 대체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에 따라서 기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거든. 이러면 치약이 얘들아 어떤 건 불소가 많이 들어있고 어떤 건 여러분 뭐 이를 하얗게 해주는 미백 효과가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올해 이번에는 새로운 신상이 나왔는데 얘들아 향기도 얘들아 구치도 잡아주고 얘들아 뭐도 해주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거 사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래 팔던 거를 이러면 사실 다른 기업에게 더 팔릴 수가 있는 거니까 수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수요가 감소해서 이러한 수요 감소는 초과 이윤이 존재한 계속 여러분 수요 감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계속 기업이 들어올 거니까. 계속 기업들이 얘들아 이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업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과 이윤이 있는 한 여러분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주면 돼. 자, 그럼 정리해보자. 이러면 품질은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유사한 상품들이. 품질 달라요. 그쵸? 품질이 다른 유사한 상품에 뭐가 계속 얘들아 줄어들 거냐면 이러면 공급량이 얘네 늘어나. 왜냐면 계속 시장이 투입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여러분 계속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게요. 여기 독점적 경쟁 시장을 하는 여러분 이제 새 기업이 있어요. 새 기업의 물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 차이점들은 있죠. 독점적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네는 여러분 총 100개를 만들고 이 사람네는 여러분 90개를 만들고 이 사람네는 항상 110개를 만들었었어. 그런데 얘네들가 초과이윤을 계속 얻어내고 있으니까 B라고 하는 신생 기업이 이 사업에 투자를 한 거야. 이 사업에 투자하면서 얘들아 물건을 처음에 50개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 그러면 전체 얘들아 기존의 얘들아 총 공급량은 얼마지? 총 공급량이 300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투자가 되면 총 공급량이 얼마가 돼버려요? 35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총 공급으로 보면 대체를 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물건이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건이 넘치니까 여러분 이때 300개면 여러분 사람들이 딱 알맞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 소비량을 만약에 300이라고 한다면 재고 안 생기고 서로 다 이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소비량은 300인데 여러분 공급량이 350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얘들아? 재고가 생기네. 그럼 여러분 재고가 생긴다는 건 여러분 기업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니, 물론 재고 투자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재고가 생긴다는 건 여러분 지금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물건이 안 팔린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런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건 총 공급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물건 사고 여기 사면 여기 물건 당연히 조금씩밖에 못 사겠지. 어떤 경우는 여기는 90개가 되고 여기는 80개로 줄고 여기는 여러분 70개가 되고 여기가 50개 다 팔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기업들마다의 수요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 만약에 또 얘들아 새로운 시장 2가 등장하면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뭐는 줄어드는 거야? 수요는 계속 얘들아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지.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한인데 선생님 얘들아 이렇게 써놔가지고 존재하는 한 신규 기업의 진입이 여러분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면 멈출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 가격은 결국은 하락해. 왜냐면 이제 수요가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드는 거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시장 가격의 하락은 곧 평균 수입의 하락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평균 수입이 얘들아 뭐였기 때문이었더라? 평균 수입이 다른 말이 뭐였더라? 시장 가격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시장 가격의 하락은 평균 수입의 하락이 된다. 그러면 평균 수입이 하락하면 평균 비용과 만약에 같아지는 수준이 오면 즉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건 하나를 판매하는 동안 드는 수입과 물건 하나를 판매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빼기를 했을 때 0이 된대. 초과이윤이 0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용에다가 얘들아 수입에다가 비용을 뺐을 때 0이 되면 여러분 그게 무슨 거였지 얘들아? 정상 이윤이었잖아. 정상 이윤 상태가 돼. 여기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진입을 어떻게 할까요? 할까 안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가 장기 균형이 일어났고 정상 얘들아 이윤이 생기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정리해볼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장기 균형의 정의는 여러분 지금 시장 진입에 얘들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수익과 비용이 0이 되는 상태.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지금 독점적 경쟁 시장의 얘들아 긍정적인 측면이야? 부정적인 측면이야? 부정적인 측면이잖아.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못 벌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문단에서는 기업들이 이런 장기 균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즉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예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윤이 안 생긴다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문단에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기업은 평균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뭘 줄이나? 수입을 줄일 수는 없어. 왜냐면 시장 가격이 형성됐으니까. 근데 뭘 줄이냐면 비용을 줄일 거야. 자, 이 기업들이 동일한 상품을 더 많이 생산을 해서 평균 비용을 낮추기보다는 공급량을 적지만 차별화된 품질의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비용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볼게. 기업이 평균 비용을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전략을 쓰냐면 최소화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보다 여러분 적게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생산량보다 여러분 적게 생산하려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전국의 설렁탕집들이 설렁탕의 맛을 평균화를 한다면 평균 비용을 낮춰서 더 낮은 가격으로 설렁탕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렁탕에 물 타면 안 되지만 좀 약간 물 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설렁탕에 얘들아 고기를 단가를 좀 낮은 단가의 고기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급을 할 때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특색 있는 맛을 내는 설렁탕집의 수는 감소하고 말겠죠. 왜?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건 예시인데 이 예시에서 그러면 여러분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 어떤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경쟁과 비가격 경쟁의 모습이 나타나. 그럼 자, 여기서 가격 경쟁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을 낮췄어. 그리고 여러분 비가격 경쟁이라는 건 여러분 품질이 다 똑같아. 그러면 품질이 똑같다는 건 품질에 대한 경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지. 여러분 이 비가격 경쟁을 안 하는 게 아까 누구였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설렁탕집의 예시는
완전 경쟁 시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얘들아 이렇게 품질이 다 똑같아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달리 생산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대신에 다양한 품질의 상품이 시장에 공급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물건을 전에는 100개를 만들었다면 50개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생산 단가가 어느 정도 좀 그래야 얘들아 비용이 좀 덜 들거든요. 왜냐면 인건비도 있고 공장에서 내가 하루 돌릴 수 있는 게 200개를 만들 수 있다면 200개를 풀로 돌리는 게 사실 가격이 싸요. 그런데 얘는 일부러 얘들아 비용을 최소화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 비용이 얘들아 뭐가 된 상태냐면 최소화가 얘들아 미안해 아닌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최소화인 상태여야 돼. 평균 비용이 최소화가 된 게 생산의 비효율성. 그래서 이러면 평균 비용이 최소화인 아니지, 이건 비용이 지금 올라갈 거잖아. 그치? 내가 맨 처음에 써놓은 게 맞네. 미안해. 얘가 생산의 비효율성이 뭐냐면 내가 아까 얘들아 200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에서 200개를 만약에 하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생산 단가가 얘들아 최대한 많이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얘들아 공장을 놀리는 거죠. 공장을 놀리는 대신 여러분 5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산 비용을 어떻게 하냐면 비용을 좀 늘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미안해 이거 원래 선생님 써놓은 게 맞아. 그래서 얘가 최소화가 미안해요. 여러분 최소화가 아닌 상태. 그래서 생산이 비효율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는 비용을 최소화를 해서 얘들아 이익을 봐야 되는데 비용을 높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 대신에 그러면 여러분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러분 비용을 낮추거나 아니면 정말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하지는 않고 가격은 올리고 가격은 여러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상품의 품질, 서비스, 디자인, 결제 방식들 차별화하는 전략들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상품의 품질, 서비스, 디자인, 결제 방식 이게 비가격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비가격 경쟁을 확 높여서 차별화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뒤로 올릴게. 그래서 이러한 이런 비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뭐가 늘어나는 거냐면 만족이 늘어나는 거야. 가격이 조금 있어도 소비자의 만족을 높여주는 거지.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 모형이 가지고 있는 의의예요. 품질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모형인 거예요. 어디를 갔을 때 얘들아? 장기로 넘어갔을 때. 자, 그래서 이처럼 기업들의 상품 차별화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적인 경쟁 시장의 모형에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거 위에 아까 빈칸 안 넣은 거 하나만 더 정리해볼게. 여기서 여러분 생산량을 여러분 줄이면 평균 비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볼 건데요. 여러분 생산량을 늘리면 평균 비용 여러분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략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가격을 올리는 대신 여러분 품질을 높여주겠다. 이게 여러분 독점적 시장의 특징이야.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거 또 빈칸 안 넣은 거 있을까? 가 아니니 맞다고요? 가 아니니 맞아. 여러분 앞부분에 여기 우리 독점적 빈칸 안 넣은 거 있었지? 동그란 표시 좀 하자 얘들아.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독점적은 여러분 비가격 경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얘들아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여러분 비가격 경쟁이 있다라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장기 초과 이윤이 되면 여러분 장기로 넘어갈수록 초과 이윤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다 얘들아? 극복하기 위해서 품질을 높인다. 그치? 이걸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가격으로는 이제 경쟁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장기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수요 곡선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독점 시장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두 시장의 수요 곡선을 만약에 그리라고 하면요. 얘가 얘랑 그 다음에 얘가 있어.
이 두 그래프의 얘들아 차이는 뭐야? 얘들아 둘 다 우하향하고 있는 거거든? 두 개의 차이점이 뭐야 얘들아? 기울기가 하나는 가파르고 하나는 좀 원만하지. 그러면 이러면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가격이 얘들아 내가 높게 설정해서 수요랑 가격을 작게 해도 수요량을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이게 독점 시장이에요. 이러면 두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러면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는 여러분 우하향 되어 있는 여러분 이 그래프들은 대부분 독점 시장의 그래프예요.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완만하다라는 건 여러분 가격에 여러분 내가 이거를 조금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모습이야. 그리고 가격이 얘들아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 가격에 얘들아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품질 그 비가격 경쟁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거에서 여러분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서 가격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거 내용 또 정리해볼게요. 몰라 아무거나 가져. 진짜 안 먹어. 먹을래. 나 주황색. 나 주황색. 얘가 너는? 뭐 너 주황색 얘가. 인형이 아무데나. 야 먹을게. 얘들아 우리 뭐 보냐면 자 얘들아 상관 측정을 보세요. 저희들 문학은 지금 혹시 어디까지 나갔어? 이거 했어? 이게 상관 측정 안 했어? 비문학은 뭐 어디까지 했어? 비문학, 사문학 몇 번? 아까 여기까지. 아까 거기까지? 끝났다. 나 끝났다. 다음 질문 하면 오케이. 자 여러분 볼게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이 얘들아 유배를 가고 나서 쓴 글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국파랑 맞서다가 여러분 유배를 온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 자 장구의 해야 할 사업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면 장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구가 누구냐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효제 충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가 뭐 하는 거예요? 효도를 하는 거고. 제라는 건 여러분 동생에 대한 우애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임금님에 대한 충성. 신은 여러분 이거는 믿음에 대한 거니까 이것도 임금님에 대한 믿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친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효제 충신은 여러분 대표적인 무슨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유교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할 일이 효제 충신밖에 할 일이 또 있는가? 그러면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러면 효제 충신밖에 더 할 게 있니?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아 인도, 여러분 인도할 때 한자 그대로 읽어봐야 돼. 인도 어떻게 읽어야 돼? 사람 누가 여러분 이 도리할 때 도자예요. 길도자긴 한데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도리에 해야 할 일이 다만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뭘 해야 된다? 효제 충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자기가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는 유교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유교적 가치들 중에서도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해야 할 일, 효제 충신, 인도에 해야 할 일 다 똑같은 말인 거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계속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여러분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계속 질문을 던지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이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다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처리법은 이거는 여러분 자신의 다짐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어제방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영탄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영탄은 여러분 누구랑 비슷한 모습이냐면 조금 이따 볼 창기파랑가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주면 돼. 창기파랑가의 낙구가 있잖아. 그것처럼 비슷하게 쓰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수를 가자. 남산에 많던 소나무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남산은 어디 있는 산이야? 서울, 그치? 서울에 있는 산이고 서울에는 여러분 누가 사는 곳이 있어 얘들아? 왕이 사는 곳이 있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남산은 여러분 임금님이 사시는 곳이야. 근데 임금님이 사시는 곳에 소나무가 어디 갔단 말인가? 여러분 소나무는 대부분 우리가 옛날에 고전 시간에 뭘 상징하는 애지 얘들아? 지조절개야. 지조절개를 지니고 있는 애들이 어디로 갔니? 그 다음에 여러분 난을 겪었대요. 그럼 아까 광해군이란 말 나왔거든? 여러분 광해군 아빠가 누구야? 세조. 선조. 세종 폐세 문화 내려간다. 선조. 선조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선조 때 무슨 일 벌어졌어? 임진왜란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북은 여러분 북은이 도끼야 도끼. 그러면 이 도끼가 어찌 그렇게 날쌈을까? 그럼 여러분 도끼가 날쌈다는 건 도끼가 아니라 누구 다 베고 다녔다는 거예요. 왕. 무슨 쪽으로 봐봐. 소나무. 그렇지. 소나무를 다 베고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계신 곳에 소나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왕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왕을 지키는 충신들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없네.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남산은 여러분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임금님이라고 정리할 때 임금이 계신 곳 혹은 임금님. 그러면 여기서의 얘들아 이 소나무는 여러분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는 충신. 그러면 이 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임진왜란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왜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일단 다시 복원하고 일단 다시 무너진 왕권을 세우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 그래서 그걸 얘기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게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이잖아. 근데 여러분 광해군도 여러분 맨 처음에는 정치를 되게 잘했지만 나중에는 약간 여러분 무슨 내용들 막 해요. 엄마 얘들아 자기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머니를 얘들아 얘들아 유폐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얘들아 배다른 동생 얘들아 방에 가둬서 뜨겁게 해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얘들아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안 맞는 행동들을 했잖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들아 참소를 올리거나 간언을 올리는 사람들은 무대를 많이 갔거든. 이신이가 그렇게 해서 쫓겨난 거야. 그러면 이신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난이 일어났다고 봐도 되냐면 광해군 이후에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던 시기.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혼란기. 즉 여러분 얘들아 이 분당에서 서로 아까 대구파가 여러분 이렇게 이신이 같은 사람들 광해군이랑 얘들아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 다 숙청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숙청을 했던 정치적 숙청 이후 자기가 유배온 이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부구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네. 우선 여러분 임진왜란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면 임난 이후의 피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근데 정치적 혼란기로 본다면 여러분 충신을 없애는 간신들이나 이신이의 얘들아 정치적 적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얘들아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어. 자, 그래서 내비 돌아. 우로가 깊으면 여러분 이런 곳이 나오면 이건 강조의 전미사니까 해석할 필요 없어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강조의 전미사야. 해석할 필요 없고 그러면 여러분 우로 할 때 얘들아 우자는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우가 뭐야 얘들아? 비. 그치. 로는 여러분 아래 뜻이 나오긴 했지만 이슬로자예요. 그럼 물이잖아요. 물. 그러면 이 물이 깊고 물이 많으면 다시 소나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리 도끼가 베어냈다 하더라도 물만 깊이 내려지고 물만 잘 준다면 소나무 다시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소나무는 긍정적인 대상이니까 긍정적인 대상이 사라진 건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물만 있으면 다시 자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미래에 대한 여러분 긍정적 기대야 부정적인 기대인 거야? 긍정적 기대야. 그게 우로야. 그러면 우로는 여러분 그러면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환경적 요소예요. 그러면 환경적 요소만 잘 갖춰지면 다시 충신이 나타나고 나라가 다시 번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여기 2번으로 연결해보면 정치적 이런 혼란기가 해소되길 바라는 거야?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수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수도 나라 걱정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적 요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적 요소. 자, 그러면 삼수도 한번 가보자 얘들아. 창밖에 얘들아 새우 이러면 뭐가 내리는 거야? 비가 오고 뜰가에 제비가 날아다닌대. 그럼 여러분 제비가 지지배배 하면서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객 여러분 적이 무슨 적이냐면 내려올 적이거든. 내려온 나그네야. 어디서 내려오냐면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건 뭐 왔다는 뜻일까? 유배 왔어. 맞아. 그래서 유배 온 자기가 적객이에요. 그러면 유배 온 내 이 회포라는 건 이 슬픈 마음. 일단 이 슬픈 마음은 무슨 일로 끝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냐면 유배를 왔기 때문에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자유가 억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무슨 일로 얘들아 내 회포가 계속 생겨. 근심 걱정이 계속 생기는 거야. 나는 언제쯤이면 돌아갈 수 있을까? 임금님이 언제쯤 나를 다시 되찾아주실까? 아니면 나라 상황이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 아까 이수에 나왔던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는 근심 걱정도 많고 나는 자유롭지 못한데 저 제비 어떻게 날아다녀 얘들아? 자기 막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 그러면서 지지배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한숨이 나오는 거야. 왜? 쟤는 자유로운데 나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면 제비는 자유로운 존재네. 그러면 이 적객하고 제비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야?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대조되는 거잖아. 그래서 대조되는 대상이고 여러분 이 대조되는 제비 때문에 내가 얘들아 뭐가 나와 얘들아? 한숨이 유발이 돼. 감정이 유발이 되는 거네요. 여러분 감정이 유발되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객관적 상관물. 그치?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얘들아 지금 대조되고 환기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시름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삼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 환기대조를 썼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수를 갈게요. 적객에게 벗이 없어. 그치? 유배로 나한테는 당연히 친구가 없겠지. 그럼 화자는 여러분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으면 무슨 감정이 들어야 되더라? 외로움. 고독. 그래서 화자는요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공량. 여러분 공량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집이 초가집이 이렇게 있으면 초가집에도 여러분 이렇게 대들보 이렇게 여기 대들보 있고 대들보랑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여러분 지붕 틀 있거든.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제비들이 집을 짓는단 말이야. 거기를 공량이라고 하면 돼. 그 공량에 제비가 하나 있대.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제비가 또 하나 더 나온 거지. 자, 이 종일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화자가 여러분 이렇게 집 안에 여기 책상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화자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얘들아 제비가 계속 하루 종일 지지배배 계속 소리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아유, 내가 풀어낸 시름이 널로만 하구나. 여러분 내 이 시름이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풀어졌대요. 그럼 이 풀어낸 시름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시름이 풀어졌냐면 너무 외로운데 제비 덕분에. 제비가 여러분 계속 외롭지 않게 지지배배 계속 외쳐주니까 나한테 말을 건네주는 것 같아서 외로움이 좀 해소가 되었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제비는 시름을 풀 수 있게 도와준 애니까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얘들아 이 시름을 해소해주는 존재. 그런 애들을 우리는 여러분 세 글자로 매개체라고 하지. 빈칸 없지만 여러분 해소의 매개체야 얘들아. 자, 그리고 거기에 제비로 오다 얘들아 뭐뭐 로다 뭐뭐 도다라고 하는 말은 감탄형 어미가 들어간 거예요. 감탄형 어미가 쓰였으니까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 영탄이야. 맞아. 영탄법. 자, 그러면 제비가 하루 종일 얘기를 했다니까 화자는 여러분 지금 계속 오감각의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를 활용해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거야? 청각. 그렇지.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맨 마지막에 널로만 하노라 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
자, 왜냐면 옛날에는 이 하다가 하다, 매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다가 있었고 하다라고 해서 이름은 우리 아래아를 쓰는 하다가 있었는데 그건 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였거든. 요즘은 현대어풀이를 다 해주고는 있지만 그러면 얘도 현대어풀이로 표기하면 하다라고 써요. 그래서 두 개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씨름이 너보다 많다. 근데 너 덕분에 풀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너를 통해서 씨름을 풀어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가 너보다 많은 씨름을 내가 풀어냈다. 해소했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너 덕분에 해소했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둘 다 풀어냈다라고 하는 의미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요걸로 너보다 씨름이 좀 더 내가 많은데 그래도 너 덕분에 해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는 있어. 그래서 우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고 둘 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빈칸 선생님 다 넣었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우리 오수를 가보자. 자 인간의 유정한 벗은 이 명월밖에 또 있는가? 여러분 명월에 한자가 안 들어갔지만 여러분 명월이 누군지 알겠지? 누구야? 달. 밝은 달. 그러면 밝은 달밖에 없대요. 그러면 화자가 유일하게 여러분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 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여러분 멀다 아니라는 게 멀다고 하지 않고라는 뜻이야. 내가 여러분 화자는 지금 유배를 왔잖아. 그러니까 유배를 왔으니까 아주 먼 길을 떠나왔잖아요. 그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간 데마다 따라와주고 있대. 여러분 사실은 달이 따라와주는 게 아니라 달은 그냥 항상 어디든 가서 보이는 거잖아. 날 따라와주는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천리는 화자가 얘들아 뭐 온 곳이냐면 유배 온 곳을 얘기하는 거네요. 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명어를 청자로 설정해서 너라고 얘기하고 사람처럼 대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 의법이야. 맞아. 그래서 사람처럼 대우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 유정한 여러분 좀 다정다감한 감정이 있는 의법을 쓰고 있는 명월에게서 받는 위로인 거야. 이 위로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갈게요. 설월에 여러분 설월이니까 지금 계절적 배경이 언제 얘들아? 겨울이거든? 이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우선 겨울부터 쓰자.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문을 여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매화는 고전시에서 뭘 상징하는 애더라 얘들아? 지조절개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상징적 의미 지조와 절개를 얘기해요. 그럼 변함없는 자신의 충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문을 여니 섞여있는 꽃 속에 아주 야윈 여인이라고 하는 건 야위였다는 뜻이야. 야윈 이 속에 섞여있는 꽃 야윈 속에 잦은 것은 향기뿐이구나. 근데 여러분 매화는 왜 얘들아 우리가 고전 시간에서 사분자로 포함을 시키지? 얘들아 왜 사분자에 들어가? 매화가 군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매화는 왜 군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그 소인하고 군자가 반대말인데 소인은 마음이 되게 옹졸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제 군자는 되게 학식을 수양을 많이 해서 되게 애들 공부도 많이 하고 수양도 열심히 잘 닦아서 성인 군자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면 그런 군자 같은 사람들은 자기 수양을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군자들은 사람이 자기가 도나 아니면 이러면 인덕이 되게 넓은 사람이니까 마음도 넓은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건 이 사람의 덕목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내가 올바르게 수양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나의 어떤 참된 본질을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 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나의 어떤 본질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매화그래요. 매화가 향기가 은은하게 아주 멀리까지 퍼지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장미나 백합은 꽃향기가 나도 그 향기를 가까이 가야만 되는데 매화는 가만히 있어도 매화는 저 멀리까지 매화 향기가 나. 그래서 그 은은한 매화 향기가 군자가 지닌 덕목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향기는 누구의 향기일 거야? 매화의 향기일 거잖아. 그러면 매화의 속성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보니까 꽃들이 막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꽃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나는 향기는 누구다? 매화향기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섞여 있는 꽃이라는 건 다른 신하들이야. 그러면 다른 신하들이 있어도 이러면 자신의 변함없는 충절은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매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매화의 암향이다. 매화 향기를 암향이라고 해. 매화 향기는 이러면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후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화자의 지조와 절개가 이러면 변함없이 계속 다른 신하들과 비교가 된다. 변함없는 충절이 다른 신하들과도 다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자기는 유배를 와도 변함없는 충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걸 쓰고 있는 거냐면 이런 매화 향기랑 이런 매화라고 하는 상황은 이런 매화라고 하는 대상은 상징인데 무슨 상징을 쓰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만 쓰는 상징이네. 이걸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죠. 한 문화권에서만 내려오는 상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아, 호접. 여러분, 호접은 여러분 호랑나비를 얘기를 해. 그러면 호랑나비가 이 향기를 알면 애가 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매화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나, 충신인 나를 얘기하는 거고 나의 충심을 여러분 알아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임금. 그럼 여기서 호랑나비가 누굴까요? 임금이야. 그렇지. 그래서 임금님이 나의 충심을 알아봐 주신 다음에 나 이렇게 충성한 신하는 이 신이밖에 없었는데 이 신이가 유배를 가버렸네. 이 신이를 되돌렸으면 다시 되돌아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임금님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대. 자기가 유배를 와 있으니까 임금님이 아이고 내 충신이 어디 갔나 이렇게 애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임금님한테 복수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얘들아, 임금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변치 않는 자신의 마음을 임금님이 알아주길 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얘들아 겨울은 그냥 단순히 겨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 이 겨울이랑 의미가 똑같은 게 얘들아 이수에 나왔어. 이수에 무슨 단어로 나왔어? 이수에 난후 임진왜란과 정치적 상황이 혼란기일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이런 지조를 갖고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자기가 유배를 와서도 임금님에 대한 마음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은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우리 동상곡으로 가세요. 자, 이러면 우리 표현법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쭉 봐볼게. 얘는 여러분 줄글로 쭉 이어져 있으니까 우선은 갈래가 뭐가 돼야 되더라? 가사가 돼야지, 그치? 가노라, 옥주봉아, 이거라 경천대야. 그러면 여러분 옥주봉, 봉자 들어갔거든? 여러분 봉이 들어가면 무슨 봉자가? 봉우리 봉자. 산이야, 산. 그 다음에 대는 여러분 저번에 했는데 대가 무슨 대자더라? 평평할 때야. 그렇지? 평평한 곳과 산이야. 산아 너 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자연한테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문장 구조 비슷하지 않아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우선 대구법을 써야 되고 이름을 부르네. 이러면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무슨 표현법을 써? 번호법을 쓰죠. 근데 얘는 살아있는 애가 아닌데 살아있는 애처럼 계속 말을 건네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야? 의인법을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대구법, 번호법, 의인법을 써서 얘한테 계속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뭔가 자연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요양 말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며,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어딜 가려고 하냐면 요양 말리길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버리고 여러분 요양 말리길을 떠나려고 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요양의 뜻을 아래 나왔거든 얘들아. 요양의 뜻이 얘들아 요양이 어디래 얘들아? 청나라의 태조 누르하치가 세운 땅. 즉 여러분 요양에서 나중에는 심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청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면 청나라
떠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 화자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화자가 지금 무슨 거냐면 화자가 떠나서 도착해야 되는 여러분 공간, 즉 목적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목적지는 에휴 멀어봤자 얼마나 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진짜 멀거든 얘들아. 그렇지만 얼마나 멀겠니?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말이야. 내가 여길 떠나야 되는 거에 대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고 그곳에서 1년이 오래라고는 하지만 상봉산 별천지를 처음 들어왔을 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곳에서 1년이 오래라고 하지만 이란 말이 뭐냐면 누가 1년 동안 지금 요양에서 있었냐면 이게 얘들아 자신이 보필해야 할 세자와 대군이 심양의 볼모로 끌려간 게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나라의 세자와 대군이 끌려간 사건이 뭐였지 얘들아? 무슨 사건 때문에 얘들아 세자하고 대군이 끌려갔어? 청나라와 관련된 거는 이런 무슨 전쟁이어야 돼? 청일. 너무 나중이다. 그 전에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병자호란 때 얘들아 누가 끌려갔어 얘들아?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끌려갔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병자호란 이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자,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얘들아 이제 볼모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조가 얘들아 뭘 했어? 얘들아 인조가 되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잖아. 왜냐면 상대국의 얘들아 왕한테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상대국의 장수한테 얘들 9번이나 얘들아 머리를 찧어가면서 3번을 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굴욕이 있고 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누가 계신 곳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왕자님들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상봉산 별천지로 별천지가 뭐냐면 이상세계를 별천지라고 해. 그러면 상봉산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자연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밑줄 쳐놓은 거는 화자가 있는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곳이야. 그러면 여러분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들은 모두 다 화자가 은거하는 공간이고 화자가 떠나기 싫어가지고 이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자기가 얘들아 처음에 얘들아 이 자연에 들어왔을 때는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어버렸대. 이런 노련의 분노의 뜻을 아래에다 봤더니 주나라를 버리고 진나라 왕을 천재로 부르라고 했던 신하였던 노련의 분노라는 뜻인데 여기서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따르라고 했던 당시 병자호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 조선은 여러분 명나라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명나라는 숭상하고 여러분 청나라는 어떻게 했어? 배척을 해온 사상이거든. 여기에 그 사상이 들어가는 거야. 숭명배청 사상이 들어가. 숭명배청 사상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병자호란인데 청나라가 오랑캐인 청나라한테 우리가 오랑캐를 섬겨야 된다고?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연에 은거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자연에 은거한 이유가 나온 거네. 그러면 그 시대적 배경은 병자호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병자호란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속세를 끊고 자연에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발없는 구리소타나 전나기에 싣고서 추풍 부는 돌길에 와룡강을 찾아와. 와룡강 자기가 있는 곳이겠지. 천주봉 석굴 아래 초가집 몇 칸을 지어 놓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속세를 끊고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나귀에다가 얘들아 밥 먹을 얘들아 그냥 밥솥 하나 들고 오고 초가집 하나만 지면서 생활하고 있대. 그럼 화자는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야? 소박하게 살고 있는 거야? 소박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화자는 여러분 자연에 은거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9번째 줄. 이 고슬단, 여러분 고슬단도 여러분 이제 자연이에요. 그럼 자기가 있는 이 자연 고슬단에 행하방에, 여러분 행하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 방에 정자터를 손수 닦아서 낮에는 일어나고, 그러니까 얘들 아침 일찍도 안 일어나.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낮에 진짜 낮잠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3달이 돌아올 때 늦게까지 안 자고 그냥 배수처럼 지내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낮에서 밤까지의 일상을 보여주는데 그 일상은 자연에서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삶의 모습은 여러분 누구와 봐도 백수의 모습이거든. 좀
좋은 말로 여유롭다라고 할게 얘들아. 그래서 여유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도리가 없는 거정문과 이러면 지도리가 뭐냐면 경첩이 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경첩이거든요. 그러면 거정문이 없다는 문이 없어. 문이 없을 정도로 소박한 집에서 그리고 울 없는 가시사립 사립이 얘가 뭐냐면 대문이거든요. 대문이 울타리가 없대요. 그러면 대문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그냥 자연의 애들아 당도 쌓지 않고 자연의 애들아 가로막는 거 없이 그냥 자연 속에 그냥 초가집 아주 누추하게 하나 지어놓고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적막한 산골에 손수 읽은 이 마을이 손수 읽어서 정자도 만들고 집도 지어서 생활하는 게 난 너무 좋다. 그러면 은거하는 공간에 대한 화자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만족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소박하게 살고 은거하면서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애는 내 분수라. 이 생애는 나의 분수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단박하면 어떻겠니? 이러면 단박이랑 똑같은 단어가 있어. 단박이랑 똑같은 단어가 뭘까? 소박. 담백하다, 소박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내가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거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이러면 화자가 자신의 소박한 삶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자기 분수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애들아 이걸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 안분지족이야. 맞아. 그래서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밝은 세상에 한 귀퉁이에 버려진 백성 같대. 그러면 여러분 버려졌다기보단 자기가 이제 세상을 끊고 왔잖아요. 근데 버려졌다라는 건 그냥 자기예요. 은거하는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거하는 자신을 낮춰서 나는 이렇게 버려진 백성이 되어서 소나무와 국화와 이런 걸 좀 쓰다듬고 잔나비가 아니라 원숭이야. 원숭이와 학을 벗하면서 와, 이 강산 경치도 너무 좋구나. 그러면 이 경치를 보면서 자연과 함께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 쓰다듬고 여러분 이 동물들과 친구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자연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과 동화되는 걸 우리는 자연 친화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자신의 그런 자연 친화를 무슨 표현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와, 영탄법이잖아. 그러면 그 영탄법을 통해서 자연 경관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여러분 태도 선임 두 개 더 찾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무슨 태도가 들어가는 걸까요? 예찬.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한 자기가 감탄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찬과 감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런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여러분 그 싫어하는 청나라에 간다는 게 사실 여러분 얘는 좋을까 안 좋을까? 속으로는 진짜 안 좋아 아이들아.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는 자연을 버리고 왜 심양에 가야 되는지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거든? 그거 한번 정리해보자. 노을따란 여러분 금빛 절벽.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나왔던 경천대예요. 그럼 이 경천대는 평평하면서도 절벽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절벽에 허공이 솟아올라서 구암을 앞에 두고 일단 암자가 뭘까? 이 암자. 자연에서 암자가 하나 있는데 바위 암자예요. 그러면 아주 큰 여러분 바위를 앞에 두고 여러분 호자가 뭘까요? 경호할 때 호. 호수예요, 호수. 그러면 여러분 절벽, 바위, 호수 있다고 딱 생각해봐 얘들아. 그러면 아주 큰 호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절벽이 있고 여기 큰 이런 바위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런 모습은 삼신산 제일봉이 6자라 머리에 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즉 이 모습은 여러분 경천대의 모습인데 경천대의 모습을 얘들아 뭐 해주고 있어? 뭐만 하는 듯? 비유해주고 있는 거죠. 비유법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6머리는 발의 동쪽 바다에 떠있는 5 선산을 바치고 있는 6자라의 머리. 즉 여러분 신선들이 사는 곳 같다라는 뜻이야. 이게 얘들아 여기 어디냐면 신선이 사는 곳이거든. 6 자라가 머리 받치는 곳이 신선이 사는 곳 같다. 내가 있는 이 경천대가 신선 사는 곳 같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찬인 거지. 자, 이러면 20번째, 20번째 갈게요. 붉은 노을, 흰 구름이 곳곳에 그늘이요.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이렇게 절벽 있고 바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에 노을이 져요. 그러면 여러분 노을이 지니까 하늘이 온통 무슨 색이야 얘들아? 빨갛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노을이 져 있지? 근데 거기에 얘들아 구름이 이렇게 유유자적한 애들이 하나씩 있어. 근데 여러분 구름이 너무 맑게 하나씩 이렇게 껴있으면 그 아래에 구름 그림자 생기는 곳이 아세요? 물에도 그림자가 생겨요. 물에 비치는 거 혹은 여러분 땅에도 이렇게 구름 그림자가 생길 때가 있거든? 그거 비유해 주는 거야. 정말 예쁜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들아 지금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는지 한번 봐봐. 붉은색, 흰색, 색채라고 해도 되고 시각적이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색채 이미지 혹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경천대의 모습을 예찬을 해주는 거죠. 즉 풍경을 예찬하는 거야. 자, 유리 같은 온갖 경치가 빈 땅에 깔려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경천대는 뭐 같다? 유리 같대요. 그러면 유리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무슨 표현법이야? 지구법을 쓰고 있는 거네. 경천대 주변의 절경이 유리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용문을 옆에 두고 여러분 용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또 지역 이름이 있어요. 이곳에 여기가 상주거든요. 상주. 동상곡을 지었던 곳이 상주인데 경상북도야. 경상북도 상주 옆에 용문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은거지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 용문을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은 내가 호수 옆에 또 여기 모래밭도 있나 봐. 여러분 이 모래밭은 8폭의 돌 병풍을 옥난간에 쫙 둘러놓은 것만 같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병풍은 여러분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걸까? 절벽. 옥난간은 뭘까 얘들아? 모래밭이에요. 왜냐면 옥이 하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얘들아 비유법을 엄청 많이 쓰고 있네. 비유법은 절벽에 둘러싸여 있는 모래밭을 이렇게 빗대고 있는 거야. 돌병풍이 얘들아 누굴 빗대고 있는 거라고? 절벽. 여러분 옥난간이 누구라고? 모래밭. 자, 맑은 모래 흰 돌이 굽이굽이 이게 정말 경치구나. 근데 여러분 경치 로다. 여러분 이거 선생님 아까 로다가 무슨 표현법이라고? 영탁, 감탄을 드러내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는 화자는 감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을까?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라고 하면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최고로 좋을까? 그게 경천대야. 옥주봉, 이거 아까 이거 옥주봉 무슨 상봉산 이런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으뜸은 경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 경관들 중에서도 경천대가 제일 뛰어나다라는 걸 드러낸다. 자, 구암. 아까 얘들아 구암이 뭐더라? 바위. 그렇지. 이 바위에 물이 굽혀서 천배척이나 올라오는 것 같대. 이러면 물이 흐를 때 물이 얘들아 바위에 부딪히면 어때요? 물이 찰싹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호수 엄청 큰 호수인가 봐 얘들아. 그냥 단순히 호수가 아니라 물이 계속 흘러가는 이런 호수인가 봐. 그러니까 물이 찰싹 파도 치듯이 그게 올라가는데, 근데 여러분 천배척이나 올라갈 수 있어? 무슨 표현법을 쓴 거야? 과장이야. 그 물살을 과장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이 굽혀서 천백척으로 쭉 올라가서 구름 위로 우뚝 솟아 하늘을 그었으니,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기서 얘들아 물이 이렇게 찰싹 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물이 얘들아 찰싹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게 누구 같다면 하늘을 여러분 이렇게 얘가 받들고 있는 것 같대요. 이 물이. 그러니까 과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괴고 있는 것 같아서 경천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경천은 여러분 경이 숭배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거든. 천이 무슨 천자일까? 하늘천. 하늘천이야. 맞아. 하늘을 숭배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경천이라는 뜻은 하늘을 숭배하다라는 뜻인데, 경천은 하늘을 숭배하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구암이 하늘을 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암과 그 물살이 하늘을 이렇게 얘들아 감싸고 있고 하늘을 이렇게 받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와, 너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늘이 숭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아 경천대야 너의 이름은 헛된 게 아니구나. 너의 이름은 정말 하늘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원래 경천대 이름은 경천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경천대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천대는 화자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면 화자가 왜 하늘을 이렇게 숭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옛날 고전에서는 하늘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왕. 왕. 그렇지. 하늘은 임금,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연물들이 왕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 누구 걱정했냐면 여러분 왕자들을 걱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왕자들에 대한 자기의 얘들아 이런 지조절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자연이 좋다고 해도 임금님이 부르면 가야 되거든.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부르는 내용들이 뒤에 나올 거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임금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29번 12영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근데 12영욕은 여러분 어디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명예와 얘들아 내가 탐욕을 추구하는 거 어디야? 자연이야? 속세야? 여러분 이거 우리 내신하기 바로 한 주 전에 이거 단어 다 아니 정리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속세의 가치예요. 속세의 가치. 자, 이 속세적 가치는 다 버리고 갈매기와 늙자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갈매기와 늙자고 한다는 건 여러분 자연을 얘들아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삶이야? 자연 친화적 삶인 거지. 그치? 자신은 속세의 가치보다 자연 친화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니 아 이거 망극하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자연에 응가하고 있었는데 임금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올래? 심양 갔다 올래. 임금님이 명령해서 심양을 가게 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재주가 있다 없다라고 하지 쓸데없는 몸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임금님에게 명령을 받은 걸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야. 상주 12월에 여러분 내가 상주에 왔는데 이 상주에 와 있는지 12월이 됐을 때 심양에 가라고 부르시니 그러면 여러분 이 상주는 여러분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곳 12월은 지금 현재 날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임금님께서 심양에 가라고 불러주시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나라 심양에서 볼모로 잡혀있는 세자와 대군을 보필하라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들을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이러면 혹시 잘 지내고 계신지 왕자들이 혹시나 위험에 빠지진 않았는지 일단 가서 지키라는 임무를 받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은거지를 임금님이 명했으니까 무조건 떠나야 되는 상황이 이번에 그 상황에 대한 뭘 제시한 거예요? 이유를 제시한 거예요. 어느 누구 일이랑 여기서 잠시 머물 수 있겠는가? 이러면 어느 누구의 일이야? 임금님에 대한 일이잖아. 왕자님에 대한 일이고 임금님과 왕자님의 일이니까 나는 여러분 이 자연에 머물고 싶다 머물고 싶지 않다. 자연에서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서리법을 쓰고 은거지에서는 떠나고 싶은 거죠. 왜? 자신이 자연에서 노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니까? 공적 임무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공적 임무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떠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서리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임금의 은혜에 감격해서 행장을 빠르게 챙기니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를 겸했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옷가지 몇 개만 챙기고 그걸 얘들아 청나라 춥거든요 여러분. 그 추운 곳에 이불 겸 옷 겸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준비를 아주 화려하게 했다는 거야? 단촐하게 했다는 거야? 단촐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소소하게 준비하고 자, 그럼 선생님 얘들아 위로 올릴게. 36번 보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자는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상주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주가 거의 이쯤이거든요. 약간 경상남도 북도삭 사이 낙동강 흐르는 그 지점, 그 지점이고 청나라 심양은 여러분 이쯤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 내가. 그러면 여기가 남쪽이고 청나라가 있는 곳은 북쪽에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12월이라고 했거든? 계절이 언제예요? 12월. 겨울이 계절은 알지 얘들아? 얘들아 겨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겨울에 남쪽 더운 땅도 추위가 이 정도인데 당연히 이런 북쪽이 더 추워 안 추워? 너무 춥지. 그래서 한겨울 깊을 때 우리 왕자님 계신 곳은 아무리 봐도 우리님을 생각해봐도 너무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뭘 하고 있냐면 왕자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화자가 있는 상조. 임 계신 곳은 여러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있는 심양을 얘기하고 있으니 심양에서 춥게 지내진 않으실까? 심양에서 고초를 겪진 않으실까? 걱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왕자를 걱정하는 거야. 자, 이국. 여러분 이국은 청나라를 얘기하는데 청나라의 겨울달을 누구 땅이라고 바라보며 타국의 풍상을 그렇게 겪고 계실까? 근데 여러분 이 풍자는 바람 풍자에다가 일단 서리상자가 들어갔거든? 근데 우리 옛날 고전시가에서 바람과 서리가 들어가면 이거 뭘로 해석해야 돼? 실현과 고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즉 왕자님들이 겪을 실현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리 겪으실까라고 얘가 얘기하는 건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얘들아 그렇게 곱게 자란 왕자님들이 얘들아 저기 얘들아 저 청나라의 남의 땅에 그리고 적국에 그리고 신하국이 되어가지고 가서 얼마나 고초를 겪으실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걱정의 말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걱정이 아니라 걱정까지 하나 더 쓸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여기 날개 부분도 갈게요. 심양에서 고초를 겪고 있을 우리 임이 누구라고? 대군과 소현세자와 대군과 대군과 세자. 소현세자와 복림대. 그래서 세자와 대군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자 41번 갈게. 높은 언덕에 뻗은 치기 3년이나 되었구나. 자 여러분 왕자들이 끌려간 건 1년이 되었다고 얘기했고 3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3년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3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선이 여러분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굴욕을 당한 지 3년이 지났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 자 다음 거 갈게요. 자 굴욕은 이러한데 푸른 무릎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굴욕이 이렇게나 심한데 지금 계속 여러분 이게 군신 간의 관계를 맺었거든. 청나라가 군, 우리가 신의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왕격인 여러분 청나라한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굴욕스럽다는 거야. 그럼 이 무릎을 언제면 필 수 있을까? 이 말은 청나라의 조선이 여러분 지금 신하국이 된 상황을 얘기하고 무릎을 언제 펼까라고 하는 표현은 이 속박과 굴욕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아주 열렬한 소망인 거예요. 조선에는 사람이 없어서 이 오랑캐 신하가 돼버렸대. 그 말은 우리나라에 얘들아 그 병자호란때 뛰어난 장수들이 없었던 거야. 장수들이 있으면 이 김자점 새끼가 얘들아 그걸 막 얘들아 이 뛰어난 인재들을 다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나쁜 간신들이 판을 치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인재가 없어서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조선에 뛰어난 인재가 없어서 병자호란에 패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패배이기 때문에 청나라와 우리는 군신 관계를 맺었고 그러니까 그 맺은 일이 너무 원통하고 한탄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한탄이라고는 썼지만 화자의 원통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300년 예약의 문물. 그러면 여러분 조선의 여러분 조선의 가치, 조선의 정신, 조선의 이게 어디로 가버렸을까? 즉 조선의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화자는 그러면 여러분 굴욕감도 막 느끼고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분노의 마음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 분노를 여러분 또 무슨 표현법으로 제시해줬어? 얘들아 어디 갔단 말인가? 라고 질문했지만 답이 정해져 있지. 우린 이걸 잃어버렸잖아. 서리법이죠.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청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이라서 여러분 아래 현뜻을 가봤더니 관주빈은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사람이 예전에는 중국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청나라를 얘기하는 걸까? 명나라를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얘들아 청이 아니라 명이라고 생각해요. 한족이 이어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이 관주, 중국 사신이라고 하면 어디로 사신을 간 거냐면 명나라로 사신을 갔던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거야. 즉 여러분 청나라에 여러분 대군하고 세자만 끌려간 게 아니라 당시에 이런 조정에서 뛰어난 여러분 인재들이나 여러분 조정의 신하들도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 신하들의 대부분의 그 이름 목록들이 다 얘들아 명나라를 친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봤더니 포로들이 모두 다 명나라를 계속 숭상했던 사람들이 다 끌려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태평시절 막히고 찬란한 문물이 사라져 버렸으니 그러면 병자호란 때문에 얘들아 우리 태평시절 즉 정치가 혼란을 겪게 되었고요. 찬란한 문물이 얘들아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문화의 정체성도 사라졌고요. 경제적으로도 얘들아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진 상황을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피폐해졌으니 동해물을 어찌 퍼올려서 이 굴욕을 씻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굴욕을 씻을 수 있다 없다? 씻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서리법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청나라의 굴욕을 씻지 못한 여러분 이 적개심 그리고 청나라에게 얘들아 굴욕을 어떻게 해서든 씻고 싶은 복수심 이렇게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화자는 오나라 궁궐에 섭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를 매달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얘들아 고사인데 중국의 무슨 고사냐면 사자성어와 관련된 고사야 얘들아. 실제 오나라와 월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여기에 있던 여러분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내가 다시 이기겠다. 여러분 내가 정말 여러분 섭을 쌓아서라도 내가 얘들아 그 궁궐 들어가고 쓸개를 매달아서 내가 이 쓸개를 얘들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와신 상담하면서 얘들아 마음을 굳게 먹으면서 복수하겠다. 복수심을 얘기하는 한자성어거든. 그래서 여기는 와신 상담에 대한 고사도 들어가 있고 와신 상담에 고사도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9번 갈게요. 임금님이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복음의 도리인 것인데 즉 맞지 임금님 인조가 이제 청나라에게 이런 수모를 당했으면 자기는 죽는 게 맞지만 그런데 우리 집이 대대로 임금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건 대대로 얘들아 뭐에 나갔다는 뜻이야? 관직에 나갔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대의를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럼 이때 대의라는 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 유교적 가치 중에 임금에 대한 충을 잊을 수 있을까? 임금님이 우리 집안을 보살펴준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서리법이고요.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무슨 사상이 너무 잘 드러나냐면 유교적 충의 사상이 너무 잘 드러나네. 유교적 충의 사상이 잘 드러난다. 자,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을 막으려고 하니 그러면 명나라를 쇠퇴시킨 여러분 이 청나라의 여러분 뭐냐면 위세. 청나라는 여러분 진짜 거의 얘들아 저기 유럽까지 막 뻗쳐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세를 얘기하고 그 표현법은 비유법을 쓰죠. 그래서 청나라의 위세를 물결에다 비유를 하고 있다. 재주가 없는 이 약한 몸이 기운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울었다는 건 나라가 기울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청나라의 신하국이 된 조선을 집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것도 비유법이죠. 자, 그러면 비유법만 쓴 게 아니야.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쓰냐? 얘들아 이 기운집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해서 위기에 빠진 나라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한탄. 방 안에서 얘들아 눈물만 이렇게 닦아내면 그냥 여자들이 우는 거랑 똑같다.
이 원수를 못 갚으면 내가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 할 거 없고 자기가 재주가 없어서 나라에 보탬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울고만 있진 않겠다. 뭐 하겠다? 나가서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채 한탄하고 울기만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자, 그러면 56번 갈게.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정의 도에 맹세를 하니. 자, 여러분 요거 아래 뜻을 봤더니 요거는 여러분 악비와 조정에 대한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고사 인용을 하고 있네. 자, 그래서 나라의 왕명을 미안해. 화자의 얘들아 어떤 표정이었냐면 의지. 나 이렇게 고사에 나온 것처럼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의지야. 내 몸 생사야. 나의 삶, 내가 살고 죽는 건 깃털처럼 여길 거래. 그럼 깃털처럼 여긴다는 건 내 얘들아 생명과 내가 죽는 게 얘들아 소중하다라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 가볍다는 거야? 가볍게 생각하겠다. 그럼 즉 여러분 직유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깃털처럼 이 직유법을 통해 나라를 위해 자기 죽음도 불사하겠다. 내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동서남북 만리밖에 왕명을 쫓아 다니리라. 여러분 뭐 하리라. 의지지. 그러면 뭐의 의지냐면 어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심양에 가겠다. 자기 이 은거지 버리고 임금님 계신 임금님인데 왕자님들이 계신 심양에 가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있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 그럼 여러분 아까 맨 첫 번째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지? 있거라 옥주봉아 가거나 옥주봉아 있거라 이러면 그 경천대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써 얘들아? 반복법을 쓰는 거네. 자, 이런 반복법만 쓴 게 아니라 문장 이렇게 순을 좀 바꿔서 표현을 했어. 이런 건 변주라고 얘기하지. 조금 반복을 바꿔서 반복을 해주는 거. 그러면 이 표현 자체는 여러분 이 자연을 떠나는 무슨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은거하는 곳을 떠나야 되는 아쉬움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야. 자, 무정한 갈매기는 내가 맹세한 기약을 비웃지만 이러면 자연에 있는 애들은 내가 맹세한 게 뭔데? 심양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자신의 얘들아 이 다짐을 비웃지만 성은이 만극하니 임금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내가 갚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 은거지로 다시 뭐 하겠다는 거야? 복귀하겠다. 내 임무 다 마치고 은거지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야. 그럼 자, 이 사람은 먼저 여러분 나란 일이 중요해요? 개인의 얘들아 은거지에서 즐기는 게 중요해요? 나란 일이 중요하죠. 그러면 먼저 공적인 일을 중요시 여기고 나중에는 여러분 내 사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여러분 1학년 때 관동별곡 할 때 나왔던 거야. 선공후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선생님 뭐까지 할 거야? 창기파란 것까지 하자 얘들아. 창기파란 것까지 해봐 얘들아. 됐어? 얘들아 누구 없어? 이러면 뭐 학교에 두고 귀엽지? 프로덕트 여기서 넣은 문제도 나왔구나.
우리 아들 영영 몇 개예요? 명문 몇 개? 뭐지? 나 그 첫 구절 외웠었는데. 수정대도. 수정대도. 첫 구절 뭐더라? 네, 나 아직도 기억나. 다음 시험이 통사였거든? 통사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시험지 그래야 돼. 너무 추운.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었나?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영영 몇 개예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얘들아 딱 맞지, 맞지. 창의사랑과 10분 하자. 얘들아 그 선생님 하신 거 보니까 양주동 거는 안 해가지고 선생님 그 수능 특강에 있는 것만 할게요. 내가 혹시 몰라서 두 개 다 정리하긴 했었는데 우리 요것만 하자. 앞에 부분만. 그래서 10쪽에 있는 여러분 양주동 해석은 볼 필요 없이 그냥 기만진 것만 볼 거야. 알겠지? 자, 기만진 해석을 보세요. 자, 여러분 우선은 흐느끼며 바라봄에 여러분 흐느낀데 그냥 우는 게 아니야. 막 엉엉엉엉 이렇게 울고 있거든. 어떤 정서가 아니냐면 정말 얘들아 그 뒤에 너무너무 슬프고 애상적인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 얘와 애상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자, 뭘 바라보고 있냐면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을 따라 떠나간 언저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간 그 흔적만 보고 있는 거야. 달을 본 거야, 안 본 거야? 달을 안 봤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달은 지금 화자 여기서는 여러분 달을 실제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달의 흔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달은 이미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달의 흔적만 찾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지금 달이 뭔가 구름에 가려졌던지 달이 얘들아 지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달이 없으니까 지금 주변이 어떤 상황이냐 캄캄한 상태야. 그래서 여기서는 달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냐면 달은 광명,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속성과 그리고 여러분 이 달이 여러분 누구를 나타내주고 있냐면 자기는 기파랑을 계속 떠올리면서 여러분 이 달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달은 여러분 오늘 없지만 내일 또 뜨겠죠? 또 지면 또 내일 또 뜨겠죠? 얘는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명, 빛나고 영원한 그 존재의 대상이 지금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안 보이는 게 어떤 마음인 거야? 계속 울고 싶은 슬픔을 표현을 해주는 거지. 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수풀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모래사장을 두고 여기 모래사장 여기 사이에 물가에 여기 얘들아 수풀이 있는데요. 그 수풀이 여러분 누구 같았다? 기파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이 물가는 해석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기는 지금 화자가 현재 있는 곳이거든요. 김한진 해석에서는. 그래서 김한진 해석에서는 화자가 있는 곳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근데 여러분 이 냇가는 여러분 대부분 물은 맑고 깨끗해. 김한진 해석은 화자가 있는 곳이야. 화자가 있는 곳. 화자가 있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맑고 깨끗한 물을 기파랑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파랑의 깨끗한 인품을 비유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 자연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 기랑의 모습으로 인해 내가 착각한 게 누구냐면 수풀이야. 그럼 이 수풀을 기파랑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부분에서는 지금 슬플만도 해. 내가 가장 예찬하는 여러분 기파랑의 모습을 수풀에다가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광명과 영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달을 계속 추구하고 싶지만 달이 흰구름을 따라서 떠나가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기파랑을 얘들아 추모하고 그 다음에 그 달을 내가 궁극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달이 없음을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서 부분을 한번 가볼게. 이론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쫓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자갈벌은 아까 얘들아 이 모래사장이 있고 여기 자갈들이 있으면 여기 화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자갈벌은 화자가 있는 공간적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그곳에서 얘들아 기파랑이라고 오해했지. 기파랑 같은 여러분 그 이상적인 존재인 달을 계속 추구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기파랑의 마음을 계속 내가 상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곳에서. 그래서 마음의 갓이 얘들아 마음의 끝이에요. 순우리말로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마음의 끝은 여러분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기파랑을 얘기하는 거지. 기파랑의 뜻, 기파랑의 의지, 나는 그걸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낭이 여러분 기파랑이에요. 그러면 기파랑이라고 하는 훌륭한 화랑의 뜻을, 그가 지니던 의지를 나는 계속 이어받아서 살고 있다. 즉 그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의 이상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 이게 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슬픔의 내용이 좀 많고 추모의 내용이 많다면, 여러분 서 부분은 그의 이상을 내가 어떻게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 마지막 결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향가의 특징이 너무 잘 드러나죠. 특히 몇 구체 향가? 19체 향가 봐. 그러면 19체 향가의 특징은 여러분 9번째 맨 앞부분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낙구 들어가 있어야지. 자, 그래서 이 낙구가 바로 시상을 여러분 모아주는 역할을 하네. 집약의 기능. 여러분 내 감정을 영탄법이니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시상을 표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네. 그리고 내용이 전환되기도 해요. 여러분 시상의 전환을 만들죠. 왜? 기서결은 여러분 기서결이거든요. 내용 전환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부분은 내용이 전환되는 결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자, 해석을 해보자.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가이었구나. 그러면 잣나무는 여러분 겨울에도 무슨 색인지 혹시 알 수 있어? 나뭇잎이? 아니야. 얘는 저 소나무랑 똑같아요. 여러분 잣나무가 소나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소나무이들 겨울에 색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푸른색이잖아. 여러분 잣나무도 푸른색이야. 그럼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소나무 얘가 뭘 상징하고 있더라? 지조절개 갖고 있지. 얘도 지조절개야. 그래서 잣나무도 여러분 항상 푸른색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파랑의 얘들아 그 지조와 아주 드넓은 절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들아 단가 6장이랑 연결을 해서도 문제 내실 수 있지. 단가 6장에도 달 나왔어 안 나왔어? 단가 6장에 달 나왔지. 거기는 달이 친구였고 이 달은 내가 추구하는 거고. 해석 다르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여기 얘들아 잣나무 지조절개지. 여러분 단가 6장의 소나무 지조절개지. 그거는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단가 6장 비교해서 문제 내실 수 있어. 자, 그러면 눈은 여러분 눈은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야. 맞아. 눈은 하얀색이라서 기파에게 주어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추운 겨울에 나뭇잎을 얼게 만들거든.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한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눈은 긍정적 시어야 부정적 시어야? 부정. 그럼 잣나무는 긍정. 근데 그걸 색깔로 비교를 해버리네. 그러면 무슨 표현법을 써야 돼요, 여러분? 색조. 색채 대리 눈. 그래서 시상전개 방식은 색채 대리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표현법은 대조. 그렇지, 반대말 들어갔으니까 대조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 이제 화랑하고 낭도가 있잖아. 그럼 화랑들은 여러분 이제 앞장서는 여러분 낭도를 이끄는 사람들이고, 뒤에 얘들아 이렇게 낭도들이 있으면 낭도랑 화랑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낭도들은 여러분 그냥 옷을 다 색깔에 맞춰서 입고, 화랑들은 진짜 얘들아 원래 화랑은 꽃탁자를 쓰거든.
포타차를 썼었거든. 그래서 제일 예쁜 사람을 뽑는 거였어. 원래는 여자를 뽑는 거였거든. 근데 나중에는 여자들끼리 내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머리 자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 그래서 남자들도 화장을 했대요. 그래서 화랑들은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이렇게 머리 띠를 두르고 나면 여기에다 깃털이나 아니면 꽃 같은 걸 막 달아. 그래서 막 머리에 치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화랑들이었어. 그럼 여기 고깔이라는 건 모자를 얘기하는 건데 누가 쓸 수만 있는 거야? 화랑만 쓸 수 있는 모자야. 그래서 화랑의 우두머리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깔이여라고 하는 건 비유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무슨 표현법도 들어가냐면 이름을 기파랑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번호법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상징적 의미 쭉 정리해버릴게요. 자, 여러분 달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달은 여러분 가장 빛나는 존재야. 그래서 기파랑처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상적인 가치관으로 쫓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냇물은 맑고 깨끗한 기파랑의 인품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화자가 있는 공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자갈이나 조약돌, 여기서 자갈과 조약돌은 원래는 여러분 공간으로 해석을 해. 근데 양주동 해석에서는 자갈을 뭘로 보냐면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으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원만하고 강직한, 왜냐면 짱돌이잖아요 얘들아. 돌로 맞으면 얘들이 엄청 아파. 그러니까 단단하고 이 돌이 얘들아 지금 둥글둥글하게 생긴 조약돌이니까 그게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잣나무가지는 지조절개예요. 그리고 서리는 여러분 실현역경 둘이 고난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2번하고 3번은 여러분 양주동 해석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김한진 해석에서는 여러분 조금 문맥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위에 걸로 좀 봐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들어 김한진 거 쭉 선생님 표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1주차에 반월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와야 돼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